어느덧 사왕 해적단의 든든한 부선장으로 자리잡은 조로. 압도적인 검수를 바탕으로 전율을 일으키는 수많은 명장면 덕분에 주인공 루피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던 것은 아니었죠. 과묵하고 든든한 성격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조로 역시 루피처럼 꿈을 위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해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대검호라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조로. 오늘은 조로가 어떤 길을 걸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밀짚모자 해적단 선원들은 힘든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조로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적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힘든 시기를 보냈죠. 하지만 다행히 시모츠키 마을의 검술도장에서 조로를 돌봐주었고 조로는 도장 사범 코시로의 딸 쿠이나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도 어른들을 모두 이길 정도로 강했던 조로이지만 유독 쿠이나만큼은 아무리 도전해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요. こんな女なんかに蹴ってたまるか。俺はいっぱい練習して前に必ず勝ってやるからな。そんな日は来ないわ。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2000번이 넘게 승부를 걸었지만 결과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조로는 포기하지 않고 패배할 때마다 더욱 독하게 수련에 매달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쿠이나를 뛰어넘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수련을 반복하던 조로는 어느 날 쿠이나에게 평소처럼 죽도가 아니라 진짜 칼을 사용하는 진검승부를 제안하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조로의 패배.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던 조로에게 쿠이나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泣きたいくらい悔しいのは私の方だよ。女の子はね、大人になったら男の人より弱くなっちゃうんだ。私ももうすぐ君にも追いつかれちゃうわ。 지금은 자신이 조로보다 강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조로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였죠. 쿠이나의 이야기에 조로는 비겁하다며 크게 분노합니다. 俺に勝っといてそんな泣き言言うなよ。お前は俺の目標なんだぞ。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며 둘 중 하나는 꼭 세계 최고의 대검호가 되고자 소리치죠. 조로의 진심 어린 말에 쿠이나도 용기를 내는데요. 하지만 둘의 우정은 쿠이나가 신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날 야속하게도 쿠이나가 계단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만 것이죠. 최고의 라이벌이자 자신의 꿈을 누구보다 이해해 주었던 친구를 하루아침에 잃은 조로. その刀俺にくれよ。俺はあいつの分も強くなるから。世界一強い剣豪になるからさ。天国まで俺の名が届くように強くなるから。 그날 이후 조로는 쿠이나의 목까지 짊어지고 반드시 세계 최고의 대검호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스승이자 쿠이나의 아버지인 코시로에게서 쿠이나의 검인 화도일문자를 물려받게 되죠. 조로는 이 검으로 자신만의 삼두류를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고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나와 바다로 떠나죠. 하지만 조로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가 상상을 초월하는 길치라는 사실입니다. 미호크를 찾아 고향인 시모츠키 마을을 떠나온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작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조로는 그대로 바다를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되죠. 뗏목 하나만 가지고 바다에 나왔던 선장 루피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는 항해였는데요. 그렇게 조로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이 되었고 수많은 해적들을 쓰러뜨리며 빠르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엄청난 실력 탓에 밀짚모자 해적단보다는 해적 사냥꾼 조로라는 이름이 더 널리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조로의 명성은 범죄 조직 바로크 워크스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요. 훗날 정체가 밝혀지는 거대 범죄 기업 바로크 워크스는 직접 스카우트 제안을 보내지만 정작 조로는 누군가의 부하가 될 마음이 없다며 스카우트를 제안한 에이전트들을 그대로 베어버리죠. 하지만 홀로 바다를 누비던 강골이었던 조로는 루피라는 소년을 만나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루피가 처음 조로를 만났을 때 조로는 해군 대령 모건의 아들 헤르메포에게 붙잡혀 있었는데요. 헤르메포의 애완 늑대가 마을 소녀 리카를 공격하려고 하자 조로가 리카를 구하기 위해 늑대를 해쳤기 때문이죠. 헤르메포는 조로에게 한 달 동안 형 틀에 묶인 채 버티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은 전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조로를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루피는 곧바로 해군 기지로 향하는데요. 헤르메포가 빼앗아간 조로의 검을 되찾아준 루피는 조로에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검을 돌려받고 싶으면 자신의 동료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죠. だがな、一つだけ言っておく。俺は自分の野望だけは貫くぞ。世界一の剣豪になることだ。俺が野望を断念するような羽目になったら、その時は腹を切って俺に詫びろ。
그렇게 조로는 루피의 첫 동료가 됩니다. 해적왕이 되겠다는 꿈과 세계 최고의 검사가 되겠다는 꿈을 나누며 진심으로 서로의 꿈을 인정한 관계가 되지만 조로와 루피의 항해는 정말 열악하고 처참했는데요. 엄청난 길치인 조로는 말할 것도 없고 루피 역시 뗏목 하나 타고 바다로 나온 게 전부였기 때문에 배도 식량도 항해술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죠. 게다가 루피가 거대한 새에게 납치되는 황당한 일까지 일어나고 조로는 서툰 항해 실력으로 루피를 찾아 나서다가 버기 해적단과 나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버기의 아지트에서 강철 우리에 갇혀있는 루피를 발견한 조로는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두르지만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를 먹은 능력자라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조로가 방심하다가 버기의 기습을 받고 부상을 입습니다. 그 상태로 버기 해적단의 간부 캐버지와 1대1 승부까지 벌이게 되는 조로. 俺とお前の格の違いを教えてやるよ。 이후 몸을 회복하기 위해 끝없이 잠만 쿨쿨 자던 조로를 업고 루피와 나미는 우솝의 마을 시론 마을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우솝을 도와 크로네코 해적단과 캡틴 크로의 음모를 막아내고 새로운 동료 우솝과 고잉 메리오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이제 제법 해적단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 밀짚 모자 일당. 하지만 바다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배도 생겼고 함께 항해할 할 동료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척박한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요리사였습니다. 항해 중 그들은 상디가 일하고 있는 해상 레스토랑 바라티에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조로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물과 마주하게 되죠. 바로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였습니다. 거대한 함대를 끌고 바다로 나섰던 돈클리크 해적단을 순식간에 전멸시켰다는 전설을 가진 미호크. 하지만 조로는 그런 미호크를 보자마자 검을 집어드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세계 최고의 검어라는 꿈을 위해 그리고 쿠이나와의 나눈 약속을 위해 곧바로 미호크 앞으로 돌진하는 조로. 하지만 미호크는 조로를 상대하기 위해 주무기인 흑도 요루가 아니라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모양의 단검을 꺼내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며 분노하는 조로.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미호크는 그 작은 검으로도 조로를 압도적으로 밀어붙이죠. 엄청난 실력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결투. 하지만 조로는 포기하지 않았고 평생 갈고 닦아온 삼두루를 전력으로 펼치며 끝까지 맞섰는데요. それが敗北だ。じゃあなおさら引けねえな。敗北より死を取るか。 그 처절한 투지와 진심을 본 미호크는 마침내 조로를 진정한 검사로 인정하고 세계 최강의 흑도인 요루를 꺼내들죠. 조로 역시 궁극기인 3000세기를 꺼내들지만 결과는 당연히 처참했습니다. 조로는 담담하게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죠. 背中の傷は剣士の恥だ。 그런데 조로의 태도에 미호크 역시 그와의 결투를 뜻깊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리고 조로의 몸에는 훗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전설적인 흉터가 새겨지죠. 중상을 입고 쓰러진 조로는 그 자리에서 루피를 향해 또 하나의 맹세를 남깁니다. 俺が世界一の剣豪にくらいならないとお前が困るんだよな。俺はもう二度と負けねえからあいつに勝って大剣豪になる日まで絶対にもう俺は負けねえ。僕あるか海賊王。 세계 최고의 대고모라는 자신의 꿈을 루피의 해적왕이라는 꿈과 함께 연결지으며 다시 한번 동료로서 유대를 굳히게 되는 루피와 조로. 그리고 바라티에에서는 또 하나의 소중한 동료가 합류하는데요. 바로 밀짚모자 일당의 식사를 책임질 요리사이자 조로와 함께 루피를 보좌할 든든한 전투원 상디였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동료 나미가 고잉메리호의 재산을 훔친 뒤 갑자기 모습을 감춰버린 것이죠. 나미를 쫓아간 끝에 도착한 곳은 어인 해적단이 지배하고 있는 아론파크. 미호크에게 입은 중상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조로는 다시 한번 동료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게 됩니다. 끝까지 나미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던 조로이지만 아론파크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자 중상을 입은 몸으로도 나미를 구하려 나섰는데요. 조로의 앞을 가로막은 상대는 6개의 팔로 검술을 사용하는 문어 어인 핫지였죠. 애초에 어인은 인간보다 몇 배나 더 강한 신체 능력을 가진 종족인데요. 거기에 육도류를 사용하는 핫지는 정상적인 상태의 조로에게도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동료를 위해 물러서지 않았던 조로. 조로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큰 고통 속에서도 엄청난 정신력으로 끝까지 검을 휘둘렀고 핫지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죠.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크게 다친 상태에서도 엄청난 정신력으로 최고 전력을 쓰러뜨려준 조로 덕분에 아론파크는 무너지고 나미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든든한 항해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이스트 블루를 떠나 전설의 바다 그랜드 라인 위대한 항로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되죠. 하지만 위대한 항로를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적왕 골드로저가 처형된 전설의 도시 로그타운이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조로는 운명 같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 라이벌 쿠이나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해군 장교 타시기를 만나게 된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놀라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꼭 닮은 타시기의 모습에 과묵하던 조로조차 크게 놀라고 신경이 쓰이는 듯한 행동을 취하죠. 하지만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뮤우크와의 결투 당시 조로는 쿠이나에게 물려받은 화도 일문자를 제외한 두 자루의 검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는데요. 새로운 검을 구하기 위해 무기점을 찾은 조로는 3대 귀철과 마주하죠. 그런데 가게 주인은 그 검이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다며 절대 팔 수 없다고 단언하고 조로는 자신의 운이 어디까지인지 보겠다며 대뜸 검을 집어들어 시험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じゃあこうしよう。俺の運とこいつの呪いどっちが強いか試してみようか。 모두가 팔이 잘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もらっておく。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조로의 기백에 감동한 가게 주인은 3대 귀철을 공짜로 넘겨주는 것은 물론 감사의 의미로 명검 유바시리까지 선물해주죠. 그렇게 조로는 화도 일문자, 3대 귀철, 유바시리 이렇게 세 자루의 검을 갖추며 재정비를 할 수 있었죠. あの光を見て。この先にグランドラインが。どうする？偉大なる海に船を浮かべる浸水式でもやるか。俺は大剣豪。行くぞ。グランドライン。 그리고 위대한 항로에 오르자마자 조로는 검의 위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항로는 온화한 이스트블루와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날씨나 자연 환경은 물론 사는 생명체들조차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밀짚모자 일당은 항로에 들어서자마자 끝없는 위험 속에 내던져지죠.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던 중 그들은 우연히 만난 미스 웬즈데이와 미스터 나인의 부탁을 받아 위스키 피크라는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스키 피크는 어딘가 이상했죠. 그동안 방문했던 섬들은 대부분 해적을 두려워하거나 경계한 반면 위스키 피크의 주민들은 밀짚모자 해적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제공되기도 하죠. 모두가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는 동안 조로도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며 함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심리전이었죠. 처음부터 이 섬을 의심하고 있었던 조로,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위스키 피크의 정체는 거대 범죄 조직 바로크 워크스가 운영하는 함정. 이곳의 주민들은 사실 해적들을 속여 현상금을 노리는 현상금 사냥꾼이었죠. 밀짚모자 일당이 잠든 틈을 노려 현상금 사냥꾼들이 본색을 드러내자 조로는 홀로 일어나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1대 100에 가까운 대전투가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조로의 목적은 단순히 적을 쓰러뜨리는 데 있지 않았죠. 로그타운에서 새롭게 얻은 검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로의 압도적인 검술 앞에 모두 충격에 빠지는데요. 이 정도의 강자가 누군가의 부하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부는 선장과 부선장의 정보가 잘못 알려진 것이 아니냐며 실은 조로가 진짜 선장일 것이라고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루피가 조로가 마을 사람들을 공격한 장면만 목격하고 만 것이죠. どうした？誰にやられた？あんたの仲間の緑髪の剣士に。何？ 진실을 몰랐던 루피는 자신들을 환영해준 마을 사람들을 조로가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오해하게 되고 俺はお前を許さねえ！勝負だ！ 둘은 작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지한 결투를 벌이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루피와 조로는 서로 싸우던 도중 자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던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 미스터 파이브와 미스 발렌타인을 발견하자마자 방해된다며 해치워버려 오히려 함정을 순식간에 격파해버립니다. 이후 오해가 풀리고 밀짚모자 해적단은 미스 웬즈데이의 진짜 정체가 알라바스타 왕국의 공주 비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비비를 통해 바로크 워크스의 수장 칠무의 크로커다일의 이름을 처음으로 전해 듣습니다. 비비를 돕기 위해 잠시 함께 항해하게 된 밀짚모자 해적단의 다음 목적지는 공룡이 살아 숨쉬는 원시 시대의 섬 리틀 가든이었죠. 그런데 이 섬에는 바로크 워크스 간부 미스터 3가 먼저 잠복하고 있었는데요. 척척열매 능력자인 미스터 3는 밀랍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이용해 밀짚모자 해적단을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조로 역시 나미 비비와 함께 거대한 밀랍 조형물에 갇혀 산채로 밀랍 인형이 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밀랍에 잠식되어 가고 탈출할 방법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조로의 무시무시한 정신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おいおっさんまだ動けるだろ。一緒に潰さねえかこいつら。運の足を冗談やめてよ。冗談じゃねえよ。 조로의 정신 나간 기백에 공포에 질려 필사적으로 말리기 시작하는 나미.
다행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 전 루피가 제때 도착하면서 현실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조로에게 알게 모르게 큰 충격을 줍니다.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강해지지 않으면 동료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이 다짐을 마침내 실현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알라바스타에서 바로크 워크스의 최강의 전투원 미스터 원과 맞붙게 된 것이죠. 미스터 원은 싹둑싹둑 열매 능력자로 온몸을 강철 검날로 바꿀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대였는데요. 지금이야 조로가 강력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검사로 성장했지만 이때 조로는 아직 강철 같은 단단한 재질을 자유롭게 벨 수 없었죠. 결국 아무리 해도 베어지지 않는 상대와의 전투에서 체력을 소모해 패배를 눈앞에 두게 된 조로. 그런데 그 순간 조로는 어린 시절 스승 코시로가 해주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世の中にはね、何も切らないことができる剣士がいる。だけどその剣士は鋼鉄だって何だって切れる。同じ刀でね。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스승의 말의 의미를 마침내 깨닫게 된 조로. 조로는 처음으로 만물의 호흡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힘없이 쓰러져 있던 조로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본 미스터 원은 당황하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조로의 검이 이제는 강철을 베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聞こえるぞあいつの鋼鉄の呼吸一刀流居合獅子孫孫アトミックスパート 결국 조로는 사투 끝에 미스터 원을 쓰러뜨리고 루피 역시 크로커다일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하죠. 이후 밀짚모자 해적단은 세계에 처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 조로에게도 6천만 벨이라는 현상금이 걸리죠. 그리고 밀짚모자 해적단은 크로커다일의 파트너이자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였던 니코 로빈을 동료로 영입해 새로운 출항을 시작합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로빈을 받아들이는 다른 동료들과 달리 조로는 예민한 감각으로 로빈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래서 이후 NES 로비에서 내막이 밝혀지기 전까지 조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로빈을 지켜봅니다. 당시에는 다소 냉정해 보이는 태도였지만 조로의 이런 경계심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죠. 조로는 단순히 강한 전투원이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고 동료를 지키기 위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해적단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다음 행선지는 하늘섬. 그리고 그곳에서 조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번 상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서 벨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도 같은 초능력을 가진 에넬이었습니다. 에넬은 지금까지도 다연계 능력자 중에서 최강급으로 평가받는 압도적인 존재인데요. 조로는 에넬을 만나기 전 신관들과 치열한 전투를 거치며 더욱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개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에넬 앞에서는 자랑하던 검술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죠. 여전히 세상에는 수많은 괴물 수준의 강적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것을 깨달은 조로는 해이해지지 않고 계속 수련을 거듭하죠. 하늘섬에서 내려온 뒤 밀짚모자 해적단은 오랜 시간 함께 바다를 누벼온 고잉 메리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배를 수리하기 위해 조선공들의 도시 워터세븐에 도착한 일행. 하지만 그곳에서 메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결국 선장 루피는 메리오를 보내주고 새로운 배를 구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누구보다 메리를 아끼고 사랑했던 우솝은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결국 우솝은 루피와 눈물겨운 결투를 벌이게 되죠. 물론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둘의 실력차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라 우솝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はい。それがキャプテンだろ迷うなお前がフラフラしてやがったら俺たちは誰を信じりゃいいんだよ 평소엔 다들 화물 없이 지내며 웃고 떠들던 밀짚모자 해적단이었지만 목숨이 위험한 모험 속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리고 이 무게와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조로였습니다. 조로의 진가는 이후 우솝이 해적단에 재가입할 때도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요. 조로는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선장에게 도전하고 스스로 해적단을 떠난 우솝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조로는 위기의 순간마다 해적단의 중심을 잡아주며 누구보다 해적단을 아끼는 부선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한편 NES 로비에서도 조로는 또 한 번 중요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번 상대는 세계정보 직속 첩보 조직 CP9의 일원 카쿠였죠. CP9은 육식이라 불리는 초인적인 채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괴물로 악마의 열매까지 먹어 초인계 능력까지 쓸 수 있었죠. 기린 인간으로 변신한 카쿠는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힘과 파괴력은 결코 웃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괴력을 가진 카쿠를 상대로 조로는 새로운 힘을 꺼내들게 되죠. 九刀流アシュラ
바로 아수라. 지금도 조로를 대표하는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상징적인 필살기이죠. 아수라를 발동한 조로는 마치 얼굴 셋과 팔 9개를 가진 존재처럼 보이며 3도류가 아니라 9도류의 검수를 사용하는 것 같은 위압감을 선사합니다. 이 신기술로 조로는 카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로빈 구출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게 되죠. 모든 싸움이 끝나고 메리의 도움으로 밀짚모자 해적단은 안전하게 애니스 로비를 탈출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메리를 보내줘야만 하는 가슴 아픈 순간이 다가오죠. 마지막까지 해적단을 지켜준 메리를 위해 밀짚모자 해적단은 직접 장례식을 치러주기로 합니다. 루피와 우섭을 비롯한 동료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눈물을 흘렸고 메리 역시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하지만 조로는 이번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메리를 보내줍니다. 끝까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슬픔을 마음속으로 묻어둔 조로. 속으로 삭히는 조로의 모습이 메리와의 이별을 더욱 먹먹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스릴러 바크에서였죠. 스릴러 바크는 칠무의 게코 모리아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림자 좀비 군단을 만들어낸 공포의 섬이었는데요. 조로는 부룩의 그림자가 들어간 전설의 사무라이이자 자신의 조상이기도 한 류마의 좀비와 맞붙게 되죠. 류마는 무사들의 나라 와노쿠니 출신으로 과거 단 한 번의 검으로 거대한 용을 베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검사였는데요. 비록 그림자 좀비 상태였지만 검술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죠. 애니스 로비에서 검 한 자루가 녹슬어 불리한 상황이었던 조로는 치열한 공방 끝에 류마를 패배시킵니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류마는 자신이 사용하던 검을 조로에게 맡기죠. 후에 엄청난 복선이 되는 와노쿠니의 국보 흑도 슈스이였습니다. 루피 역시 게코 모리아와 거대 좀비 오즈를 무너뜨리고 스릴러 바크의 싸움을 끝냈는데요. 끝없는 전투에 모두가 탈진할 정도로 지쳐있었고 이제 스릴러 바크를 떠날 일만 남은 줄 알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재앙이 밀짚모자 해적단을 덮칩니다. 또 다른 칠무의 바솔로뮤 쿠마가 밀짚모자 루피 말살지령을 받고 스릴러 바크를 찾아온 것이죠. 모두 격렬한 전투 후 탈진해 더 이상 싸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하지만 쿠마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루피의 목을 가져가겠다고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은 건 조로였습니다. 조로는 자신 역시 위험한 인물이라며 루피 대신 자신의 목을 가져가라고 하죠. 선장 루피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은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였습니다. 상디 역시 루피와 조로를 대신해 자신을 데려가라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로는 남아있는 힘을 모두 쥐어짜 상디를 기절시켜버립니다. 선장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두 사람의 진심에 감동한 쿠마는 직접 루피의 목을 가져가는 대신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으로 루피가 지금까지 입은 데미지를 모두 꺼내어 그것을 전부 조로가 대신 받아내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평범한 인간이라면 닿는 순간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충격이었지만 조로는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가 쿠마가 꺼낸 고통 속으로 스스로 몸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다음날 なんだこの血の量は。ここで何があった。何もなかった。 지금까지도 조로 최고의 명대사, 명장면으로 뽑히는 전설의 순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조로의 진지하고 무거운 성격과 선장 루피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이 잘 나타난 명장면이기도 하지만 루피를 위해 스스로의 꿈을 포기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한데요. 처음 루피와 만났을 때 내 야망을 포기하게 만들면 목숨으로 책임져라고 조건을 걸었던 조로가 자신의 야망과 목숨보다 루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그들이 이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루피의 데미지를 모두 받아낸 고통과 충격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전투의 후유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다음 목적지인 샤본디 제도에서 배를 코팅한 뒤 신세계로 향할 준비를 할 예정이었기에 조로는 잠시 몸을 회복하며 오랜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밀짚모자 해적단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죠. 게다가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적들과 충돌합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특권 계급인 천룡인과 그들을 보호하는 세계정부 최고 전력 해군 대장이었죠. 루피가 천룡인을 때리는 대형 사고를 치자 해군 대장 키자로는 인간 병기 파시피스타와 센토마루를 데리고 샤본디 제도에 직접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게다가 직전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바솔류무 쿠마까지 가세해 조로를 시작으로 해적단 전원을 세계 각지로 날려보내버립니다. 한순간에 흩어져 버려 생사조차 알지 못하게 된 밀짚모자 해적단. 그동안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이때의 피해는 사실상 괴멸에 가까운 절망적인 패배 그 자체였죠. 정신을 차린 조로가 눈을 뜬 곳은 폐허로 뒤덮인 음산한 외딴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은 놀랍게도
조로가 언젠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머무는 곳이었죠. 그동안 적인 줄 알았던 쿠마는 루피의 아버지 드래곤이 이끄는 혁명군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고, 해군대장과의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었던 밀짚모자 해적단의 전멸을 막기 위해 각자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로 피난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쿠마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아 어리둥절했지만 조로를 포함한 동료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죠. 그리고 형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루피의 메시지를 보며 조로 역시 더 이상 동료들을 잃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며 신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수련의 시간을 가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자신에게 패배를 안겼던 미호크를 찾아가죠. なぜ俺に頭を下げ教えを請う何のためにだお前を超えるため 오직 선장 루피를 위해서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갈구한 조로. 그의 진심에 미호크는 이번에도 마음을 열고 2년 동안 직접 조로를 수련시켜줍니다. 수련이 끝난 후 조로는 체격은 물론 외모까지 달라져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해적왕 골드로저의 부선장 레일리처럼 한쪽 눈에 큰 흉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진 조로에게서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패기까지 느껴졌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수련을 받아도 그 심각한 길치 본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집결 장소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엉뚱한 배에 올라탄 뒤 배를 베어버리기도 하고 가짜 조로와 마주쳐 귀찮은 일을 겪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해버리고 동료들과 재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신세계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 어인섬에 도착한 밀짚모자 해적단. 2년 전만 해도 조로는 아룬 같은 어인들과 싸우며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어인섬에서 만난 호디 존스는 금단의 약물을 복용해 위력적인 어인의 힘을 수십 배 이상 끌어낸 괴물이었음에도 조로는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수중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여주며 여전히 명실상부 밀짚모자 해적단의 최강 전력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一刀流居合獅子孫孫 조로의 달라진 분위기와 존재감은 펑크 해저드에서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데요. 이곳에서 조로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시저 클라운의 비서 모네와 맞붙게 되죠. 모네는 자연계 눈눈 열매 능력자로 위력적인 자연계 능력은 물론 뛰어난 지략으로 수많은 해적들을 압도해온 전투원이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조로와 마주친 순간 모네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조로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공포를 느끼며 몸이 굳어버렸기 때문이죠. 聞くがお前絶対に人を噛まねえと保証できる猛獣に会ったことあるか俺はねえな一刀流大神官 이때까지는 조로가 뛰어난 무장색 패기의 사용자로 묘사될 뿐 패왕색 패기를 지녔다는 직접적인 암시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런데 자연계 능력자인데다가 강적으로 평가받던 모네가 조로의 기세만으로 공포에 질려 제대로 싸우지 못하자 많은 팬들은 조로 역시 패왕색의 자질을 가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곤 했죠. 그리고 그 이후 와노쿠니에서 내막이 밝혀지면서 이 전투가 복선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와의 결전이 벌어진 드레스로자에서 조로는 돈키호테 패밀리 최고 간부 중 하나인 피카와 맞붙게 되는데요. 피카는 바위바위 열매 능력자로 바위와 동화에서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전투가 시작되자 피카는 자신의 능력을 극한까지 사용해 도시 규모에 맞먹는 초거대 암석 거인으로 변신하는데요. 과거의 조로였다면 압도적인 위력을 가진 피카에게 고전했을지 모르지만 2년간의 수련을 마친 조로는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았죠. 피카의 높은 목소리를 소프라노라고 놀리며 약을 올릴 정도였습니다. 九山八海消えぬものなし三刀流奥義一大三千大戦世界 그리고 도시를 덮을 정도로 거대한 데다 복구도 가능한 피카의 몸체를 끝도 없이 베어나간 뒤 무장색 패기를 실은 3000세계로 순식간에 끝내버리죠. 三千世界仇に迷惑かけてんじゃねえよ 드레스로자가 수습된 뒤 조로의 현상금은 무려 2억 벨이나 올라 총 3억 2천만 벨이가 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해적단의 다음 상대는 칠무의 레벨을 넘어선 진짜 사왕, 그것도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는 카이도였는데요. 루피를 비롯한 일부 동료들이 상대를 구하기 위해 홀케이크 아일랜드로 향한 사이 조로는 카이도와의 결전이 이루어질 와노쿠니에 잠입해 사무라이들을 비밀리에 모으는 임무를 맡았죠. 하지만 키네문이 몇 번이나 절대 눈에 띄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조로는 당연히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血の匂いがするぞお前犯人だろすまん金右衛門
덕분에 잠입 작전은 순식간에 꼬이고 슈스이 때문에 이런저런 말썽에 휘말리던 조로는 우연히 모모노스케의 여동생이자 코즈키 오뎅의 딸인 히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히오리와 대장장이 텐구야마 히테츠에게서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검 엔마를 얻게 되죠. 엔마는 히오리의 아버지 코즈키 오뎅이 사용했던 전설의 검으로 과거 카이도에게 상처를 남긴 유일한 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마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패기를 과도하게 흡수해 막대한 위력을 만들어내고 패기를 뺏겨버린 주인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검이었습니다. 실제로 조로가 엔마를 휘두르자 순식간에 패기가 빨려나가며 팔이 뼈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버릴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조로는 이번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엔마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힘을 시험해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상대는 당연히 카이도였죠. 오니가시마 결전이 시작되자 조로는 루피, 키드, 로우와 함께 사왕 빅맘과 카이도를 상대하는데요. 세계 최강자 둘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 폭발적인 위력 속에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지만 카이도가 패기를 소진한 루피를 잡아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는 루피를 구해내기 위해 카이도 앞을 가로막고 처음으로 유유타를 먹이죠. そいつはうちの船長だ。まずはこっちの頭を先に潰してもらおうか。キュートルアシュラバッケイキュートルアシュラバッケイ亡者の戯れ。 하지만 역시 사왕 두 명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끝없는 격전 끝에 조로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결국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동안 상대의 도움을 받아 체력을 회복해야만 했죠. 父さんもう気が済んだ俺はここまでだ花形登場だよい 그리고 화려하게 부활한 조로는 카이도 해적단의 최고 간부이자 믿음직한 오른팔 킹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루나리아족인 킹은 거의 불사에 가까운 몸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신체 능력과 속도는 물론 온몸에서 불을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조로가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킹은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았고 전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소모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킹과 끝없이 싸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킹의 약점과 엔마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조금씩 깨달았던 사실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엔마와 화도 일문자를 만든 명장 시모츠키 코자부로와 자신의 고향의 이름이 같다는 점, 그리고 어린 시절 떠돌이 노인인 줄 알았던 코자부로와의 만남까지 말이죠. 이윽고 조로는 자신이 화도 일문자를 물려받고 엔마를 손에 넣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엔마의 힘을 억누르는 대신 자신의 패기를 아낌없이 맡기며 검을 진심으로 믿어보기로 하죠. なってやろうじゃねえか地獄の王に 드디어 패왕색을 각성한 조로의 마지막 궁극기는 염왕 삼도룡 103정 비룡 시극. 킹은 날개까지 베일 정도로 치명상을 입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자신의 모든 패기를 소모하고 쓰러져 죽음 앞까지 갔다가 오죠. 와노쿠니 전투가 끝나고 루피는 사왕의 자리에 오르는데요. 2인자인 조로의 현상금 역시 11억 1100만 벨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에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에그헤드로 나아가죠. 에그헤드에 도착한 조로는 과거 NES 로비에서 혈투를 벌였던 CP9과 제외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은 양쪽 모두를 강하게 만들었죠. 밀짚모자 해적단이 사왕 해적단으로 성장한 것처럼 CP9 역시 세계정부 최강 첩보 조직 CP0로 승격해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과거 자신의 상대였던 카쿠가 아니라 한때 루피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로브루치와 맞붙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조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체감할 수 있었죠. 로브루치 역시 조로를 매우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고 밀짚모자 해적단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조로 한 명만 묶어놓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오로성인 세턴성이 전장에 등장하고 전황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하자 기척을 감지한 조로는 로브루치와의 전투에 더 이상 시간을 쓸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패왕색 패기를 두른 공격으로 루치를 쓰러뜨리며 승부를 끝내버리죠. 三刀流ここはまだらかり 이후에도 조로의 활약은 계속되는데요. 밀짚모자 해적단이 무사히 에그헤드를 탈출할 수 있도록 오로성 나스주루의 성에 발목을 잡으며 끝까지 시간을 벌어주죠. 二刀流極
暗いよ羅生門 덕분에 밀짚모자 해적단은 무사히 다음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목적지는 거인들의 나라 엘바프. 역시나 엘바프에 도착하자마자 밀짚모자 해적단은 명기에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엘바프 사상 최악의 범죄자 太陽の神ロキ 로키와 엮이는데요. 언제나처럼 눈앞의 사람을 믿고 움직이는 루피는 로키를 풀어주려고 하지만 조로는 그런 루피를 필사적으로 말리죠. 하지만 점차 엘바프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천룡인 최강의 전력 신의 기사단과 세계의 정부의 왕 임까지 엘바프에 상륙하며 밀짚모자 해적단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려버립니다. 걷잡을 수 없이 스케일이 커지면서 정상전쟁을 능가하는 대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최종장. 조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태왕색 패기를 각성하긴 했지만 거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라 루피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데다가 이전까지 전부 강적들에게 통했던 패왕색을 휘감은 공격도 최근 이미 가볍게 막아내는 묘사가 보이면서 역시 세계의 레벨은 아직 까마득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한치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현 시점, 조로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많은 기대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미호크를 스승으로 받아들인 만큼 조로가 어떤 방식으로 그를 넘어 꿈을 이루게 될 것인지도 오랫동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달한 마지막 무대,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조로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최종장에서 펼쳐질 그의 일대기가 더욱 기대됩니다.